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졌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찬 공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추워지게 되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할 질환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고혈압인데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기온 변화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벌써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용 시점을 좀 늦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 고혈압은 그런데 50대 이상에게서는 그나마 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궁금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그만큼 위험한 질환이니까 일상에서 잘 챙기고 관리를 더욱더 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특강에서는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먼저 그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혹시 감독님은 평소에 좀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시나요? 드실 것 같아. 예, 저는 한 4년 정도 예. 됐습니다. 예. 혈압약을 복용하기 아, 시작합니다. 그래도 의외로 얼마 안 되셨네요. 예, 네. 한 4년 됐는데요. 글쎄 이제 그 고혈압이 이제 무섭다고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약을 복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약을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도감을 좀 갖고 있는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그분들 경각심을 갖게 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좀 세세하게 알아가지고 제가 약을 복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좀 많이 열심히 들을 생각입니다. 혈압약을 네. 먹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더 많으실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산옥 씨의 경우도 좀 궁금하긴 한데 요즘 고혈압 환자 10명 가운데 4명은 자기가 환자라는 것도 인지를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산옥 씨는 혈압 평소에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아직 50대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혈압이 뭐야?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혈압 재지 않습니까? 이거 네. 왜 재는 거지 도대체? 어. 이 정도로 좀 무지했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회장님께서 목 잡으면서 저놈이 막 이러잖아요. 혈압 올라서 막. 네, 그래서 이렇게 뒤로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혈압이 높으면 저렇게 되는지 그거 오늘 원장님한테 꼭 여쭤보려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도 있으니까 네. 이런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 정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연사를 모셔보겠습니다. 한정열 내과 전문의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딱 봐도 의사 선생님이세요. 예. 근데 사실 그 의사 선생님들은 저희보다 뭐 평소에 건강 관리도 너무 잘하실 것 같고 당연히 고혈압은 아니실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여쭙고 싶어요. 혈압약 안 드시죠? 네. 저는 아직은 정상하고 어. 고혈압이라고 부르기 전 단계인 고혈압 전 단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기는 혈압약을 먹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생활요법을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지금 생활요법 중입니다. 그러면 김산옥 씨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점이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누구나 다. 맞아요. 네. 아, 혈압 올라 해가지고 이제 뒷목 잡고 넘어가는데 이게 진짜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거짓입니다. 거짓이랍니다. 아. 잘못된 정보네요, 그러면. 연기네, 연기. 이게 놀란 일이 있거나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뒷목 근육이 긴장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혈압이 주 원인은 아니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고혈압 환자들이 자신이 고혈압인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 좀 신기했거든요. 증상이 딱히 안 나타나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침묵의 살인자죠. 예,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고혈압 환자인지를 모르죠. 많은 내과 질환들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혈압을 재봐야만이 혈압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김상관 감독께서도 혈압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원장님께서 강의 고혈압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도 저희가 다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다 해주십시오. 아는 것까지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잘하고 오셨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고혈압에 대한 한정열 내과 전문의의 강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내과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인구 1200만이 앓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고 확장하면서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수축할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수축혈압이라고 하고, 심장이 이렇게 이완할 때 그때는 이완기 혈압 또는 확장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혈압은 정상이 120에 80 이하입니다. 그래서 120에 80 이하가 정상 혈압이고 140에 90 이상이 고혈압입니다. 그러면 고혈압을 왜 치료해야 될까요? 김상환 감독님, 네. 왜 고혈압을 치료해야 할까요? 치료하고 계신다니까. 제 생각에는 원활한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혈액이 원활하지 않고 그 혈압이 높으면은 네네. 다른 질환까지도 동반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 혈압 고혈압은 높잖아요. 압이 높다는 네네. 소리잖아요. 네네. 그럼 압이 높으면 이 혈관들이 터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두 분 다 아주 상당히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임정섭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떻게 혈압을 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단 김성호 감독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혈압 자체도 위험하지만 고혈압으로 인해서 다른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혈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최유나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산옥님 말씀처럼 네. 뭔가 압이 높거나 또 예. 너무 낮거나 이러면은 그냥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거든요. 예. 그 풍선도 예, 압이 예. 높으면 터지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예. 빨리 좀 대답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것 먼저 대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혈압이 높아서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혈성 뇌졸중 그래요. 중풍 중에서.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것은 허혈성 뇌졸중인데 예전에는 혈압 조절이 안 됐었어요. 약을 써도. 그래서 출혈성 뇌졸중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거의 전부가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그만큼 의학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중풍 굴면 혈관이 막혀서 이쪽으로 반신불수가 오고 이러죠. 그것이 바로 혈관이 막힌 것입니다. 혈관이 터지는 고혈압 합병증은 뇌졸중은 조금 드물어졌습니다. 예. 고혈압을 잘 조절함으로써 결국은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질환인 심장에 있는 혈관 질환, 심장에 있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국은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냥 혈압만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혈압을 낮췄는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 약도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그런 것은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의 목표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합쳐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고혈압을 언제부터 고혈압이라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정상 혈압은 120에 80 이하입니다. 그리고 혈압이라 할 때는 140에 90 이상부터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에 10이 올라가는 160에 100까지를 1기 고혈압, 그 이상은 많이 높은 2기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치료는 고혈압인 140에 90부터 치료합니다. 그다음에 치료를 받는 분들은 치료 목표가 또 140에 90입니다. 140에 90 이하입니다. 정상인 120에 80까지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목표는 140에 90 이하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하고 치료하는 치료 목표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해야만이 정확한 시기에 혈압약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혈압약을 먹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혈압이 있다는 것을 측정하고 나면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혈압은 잴 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혈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진료실 혈압입니다. 되게 병원에 와서 병원에 있는 혈압계로 혈압을 재는 걸 말합니다. 진료실 혈압. 그 다음에 가정혈압, 집에서 혈압들 재죠. 이것을 가정혈압이라 하고, 가정혈압은 장점이 많잖아요. 여러 번 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혈압을 잴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우선 긴장하잖아요. 또 혈압을 재고 있으면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자기를 보고 있지 않아도 그냥 그것이 스트레스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할 때 재는 것이 혈압입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아이고 혈압이 하면서 뒤로 떨어졌을 때는 이럴 때 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다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딘가 몸이 불편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혈압을 재보니까 높다. 다 높습니다. 그거 혈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내 몸의 자율신경이 알아가지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의 정의는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을 때 이럴 때 재는 것이 혈압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혈압이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진료실 혈압. 병원에 가서 재는 혈압은 140에 90 이상이 고혈압입니다. 이 수치는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으니까요.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가정혈압 있죠. 가정혈압은 135에 85 이하입니다. 그래서 5가 낮죠. 그 이유는 바로 가정에서는 몸도 마음도 편안한 상태에서 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잰 것을 평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혈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것은 가정혈압을 재기 위해서 가정혈압계를 추천을 합니다. 비용은 대개 이게 가격이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우 정확합니다. 전자제품들 요즘에 다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가정혈압계가 병원 혈압계보다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틀린 내용입니다.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혈압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원 혈압계는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재는 혈압계인데 이것은 조금 긴장된 상태에서 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혈압이 높은데 집에서 재면 정상인 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병원 고혈압이라 그래요. 또는 흰 가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가운만 보면 그냥 긴장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에 90 이상이 병원에서는 혈압이라고 그러고 가정에서는 135에 85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간혹은 24시간 활동 혈압을 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요. 기계를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세팅을 하는데요. 15분이나 30분 간격으로 혈압을 자동으로 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혈압을 재기 시작하면 잠시 멈추고 있으면 혈압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정도 하고 나서 병원에 오시면 24시간 30분 또는 15분 간격으로 잰 혈압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 밤에도 알 수 있겠잖아요. 잘 때 내 혈압이 어떤가를. 밤에 높은 야간 고혈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은 야간에는요, 낮 시간대에 10 내지 20% 정도 혈압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양팔 전자동 혈압계. 양팔을 이렇게 놓고 병원에서 재죠. 이것은 재보시면 알 거예요. 양팔이 왜 이렇게 혈압이 다르지? 잴 때마다. 한 10 정도 틀린 것은 뭐 다반사고, 20 가까이 틀려버린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여러 번 재면서 혈압 변동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평균을 보는 것입니다. 평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계는 양팔, 양발목의 혈압을 동시에 잽니다. 사지 혈압기인데요.
사지 혈압을 동시에 측정을 해서 동맥경화증을 보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면 혈압들을 좀 더 정확하게 잴 수가 있고 또 동맥경화증이 생기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혈압을 재는 방법이 많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혈압을 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냐 그러면은요. 제일 좋다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권장하는 것은요. 가정혈압입니다. 그리고 혈압기를 하나씩 사셔야 됩니다. 혈압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혈압기를 사야 되고 또 그리고 혈압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꼭 있어야 돼요. 병원 가서 한번 잰 혈압을 보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혈압약을 올리고 내리고 병원에서 하잖아요. 하루에 대개 심장은요. 1분에 한 70번 뜁니다. 60에서 100번 뛰죠. 그것을 하루로 하면요. 10만 번입니다.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데 그중에 어느 순간 병원에 와서 잰 혈압을 보고 높다 낮다 하면서 약을 조절하는 것은 안 맞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 번 잰 혈압을 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 평균해서 혈압 조절이 안 되면 양량을 올리고 괜찮으면 혈압약을 낮추고 이런 방법을 합니다. 자, 혈압 측정은 대개 아무 때나 합니다. 아무 때나 하는데 하여튼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인데요. 대개는 혈압을 재고 1분 간격으로 한 3번 재고 원래는 첫 번째 것은 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의 평균을 가지고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개 한 2번, 3번 잰 것을 혈압을 적는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쭉 좀 적어갖고 오시면 그걸 보고 혈압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혈압이 정말 있는지 확실하게 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치료 중인 분들은 약이 효과적인지를 잘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의 긴장 상태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흡연 해서는 안 되고 카페인 섭취도 좀 금지하고요. 이런 것들은 혈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병원에서 잴 때는 통에다 이렇게 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좋지 않아요. 집에서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딱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재면은 이 그림에서처럼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데요. 발은 바닥에 닿아야 되고요. 또 다리를 꼬아서는 안 됩니다. 다리를 꼬면 혈압이 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자세로 재게 되면은 혈압계하고 심장하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묶는 것을 우리가 커프라고 하죠. 이 커프를 이제 묶고 난 다음에 찍찍이가 있잖아요. 찍찍이로 딱 붙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지 않고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이렇게 손을 넣어봅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고 있구나. 이 정도 되면 그때 이제 혈압을 재시면 되는데 안정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팔이 두꺼운 분 계세요. 우리 김성환 감독님은 발이 두꺼우시고 야구 때문에. 안 들어간 분들 계세요. 뭐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잠깐 앉아보니까. 네. 두꺼워요. 충분히 들어가겠어요. 두껍다니까. 잘 안 덮쳐 이게. 아, 그래요? 그럴 때는요, 커프가 여기 가서 살 때 보면 3가지 종류 정도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제일 라지를 사시면 그때는 제대로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계를 살 때 넉넉하게 사야 되겠네. 그렇죠. 커프가 좀 넉넉한 걸 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혈압계를 못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집에서 혈압이 없는 분이 재보면 되잖아요. 그럼 정상으로 나오면 이 혈압계가 맞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 걱정되시면 그놈 가지고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재보고 가지고 온 곳으로도 재보고 그렇게 해서 맞으면 이 혈압계가 틀리지 않구나라고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혈압 인구는요. 서울시가 1000만이죠. 서울시 인구가. 그보다 더 많습니다. 1200만입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혈압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또 혈압약을 먹되 지속적으로 먹는 분들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약을 먹을 때 말씀드렸던 혈압 조절의 목표, 이게 140에 90 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140에 90 이하인 치료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또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과 질환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절반의 법칙입니다. 예, 진단해도 절반은 잘 모르고 있고 본인이 혈압 환자인지 모르고 있고요. 또 약을 써도 절반만이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그 치료받는 사람 중에서 절반만이 목표 혈압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성환 감독님께 또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고등학교 때랑 그 야구 좋아하면서 김성환 감독님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는 김성환 선수였었죠. 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허리띠를 좀 느슨하게 묶어가지고 항상 바지가 흘러내리려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지가 흘러내려. 예, 루즈벨트. 맞습니다. 어. 어떻게 아셨어요? 바지는 맨날 자, 요 글을 보면은요,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셨다라고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렇게 대통령 주치의가 쓴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맑은 하늘의 날벼락일까요? 보겠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한 10년 전에는 그 혈압이 1935년에 136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정상 혈압으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네. 지금은 고혈압 전 단계지만 그로부터서 5년이 지난 후에 혈압이 188에 105입니다. 뭐야? 굉장히 높죠. 네. 그런데 이제 뇌출혈로 사망하기 전에 그 혈압은요, 266, 260. 이런 혈압 지금 볼 수가 없죠. 당시에 원자폭탄도 있었고 항공모함도 만든 미국이었습니다. 왜 루스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죽었을까요? 김산욱 선생님 한번 맞춰보세요. 그 많은 일들을 대통령으로서 짊어지려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스트레스성으로 저녁에 술을 좀 먹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감히. 루스벨트 대통령의 혈압의 원인을 그건 분석하신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높은 혈압을 방치하게 되었냐 그러면은요. 당시에 혈압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겠네요. 1945년경에 혈압약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혈압으로 지금은 이런 사람이 없죠. 뇌혈관이 찢어져서 뇌출혈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은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좋은 약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압을 치료하는 궁극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병원에 가면 항상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증 묶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 가지 질환은 모두 다 혈관 안쪽에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높은 혈압이 자꾸 혈관벽을 밀면은 혈관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아요. 그럼 그 안쪽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꾸 혈관벽이 두꺼워지죠. 그게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이게 두꺼워진 것이 빠른 혈류가 지나가면서 그 위를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때 콜레스테롤이 빠져나오면서 피 속에 있는 혈소판하고 엉겨서 혈전을 만들고 이것이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뇌졸중을 만들 수도 있고 심장혈관에 그런 일이 생기면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을 치료하는 최고의 목표는 바로 심혈관 질환에 의한 불구가 되는 것,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을 막는 것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압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동반 질환이 있으면 다 같이 치료해야만이 그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항상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증, 3고를 항상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본인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이 세 가지는 병원에서 해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1번, 2번 남자가 나이가 45세 이상, 여자는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벌써 동맥경화증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어버리면 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하고 가족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인자입니다. 이 8가지를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고혈압의 치료는 내과 모든 질환들이 마찬가지로 생활요법과 약물요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요법은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생활요법은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고혈압은. 그다음에 규칙적 운동, 체중 감소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흡연. 흡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과 똑같습니다. 그 무게가. 당뇨병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금연. 그다음에 절주. 술을 끊으면 혈압이 한 5 정도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혈압약 하나 정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해결해야만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로 혈압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수축기 혈압을 10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심장 혈관 질환이 관상동맥 질환이 감소하게 되고 뇌졸중이 감소하게 되고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일 하느라고 힘들죠. 심부전이 생기거든요. 심부전을 낮추고 이런 것 질환에 의한 사망을 낮춥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체 사망을 13% 낮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수축혈압 10 낮췄을 때 이야기고요. 수축혈압 30, 40도 다 낮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득이 클 것입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최종의 목표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을 잘 관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심혈관 질환인 심근경색으로의 사망, 심부전의 예방, 그다음에 뇌출혈, 뇌 혈관이 막히는 중풍의 예방, 높은 혈압에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피가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심부전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노후에는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바로 이 혈압입니다. 그래서 노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혈압을 잘 조절해가지고 최종의 목표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 등을 조목조목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네. 강의를 통해서 고혈압은 우리가 또 어떤 질환인지 알아봤고 또 최종 치료 목적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김성환 위원께서는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셨는지 어떠셨어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동반되는 질환들도 같이 약을 먹어야 된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니까 고혈압 약만 먹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질환들을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는 같은 약을 같이 복용해야 된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그 진료를 다시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종종 그 음료수를 좀만 줄여도 아니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네. 술을 오늘부터 끊으면은 혈압이 5 정도 내려간다고 한 게. 그러니까요. 그럼 약 안 먹어도 되지 않나요? 약 안 먹어도 되죠. 끊어요 그러면. 근데 뭐 같이 약을 먹어야 드시겠습니까? 술을 드시겠습니까? 같이 먹어야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공부를 해봤다면 네. 이제는 질문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시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주제부터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은요.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다입니다. 늘 이것 때문에 고혈압 맞아요. 약을 좀 미룬다거나 그 자신의 혈압은 알고 있으면서도 혈압약을 맞아요.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끊지 못하는, 그러면 이 고혈압약이 나에게 위해가 된다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해가 될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또 가려주시죠. 화끈하게. 네,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압이 생기는 원인이 나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노화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데 생활에 관여한 요인이 큰 사람들은 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겁게 먹고 운동도 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낮밤이 바뀐 일을 좀 제대로 좀 일을 하고 이런 그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때는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끊는다기보다는 혈압약을 자꾸 낮춰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약을 생활요법을 잘하면. 낮춰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되게 혈압약이 하나 가지고 조절되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2종류를 씁니다. 그다음에 3종류를 쓰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3종류를 쓴다는 건 3알을 먹는다는 세알이죠. 건가요? 보기는 세알이지만 이렇게 세알을 먹으면 환자분들의 수능도가 떨어집니다. 약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세알을 합쳐서 한 알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2알도 2개의 성분을 한 알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기는 보기에는 혈압약만 먹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이미 콜레스테롤이 섞여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혈압약 하나가 아니라 혈압약 3종류를 동시에 섞어 놓은 약들도 있기 때문에 한 알을 먹어도? 예. 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성분들이 하나씩 빠지면서 약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주위에서 이 약을 이렇게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몸하고 참 맞지 않아서 다른 혈압약을 뭐 권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약에 따라서 내 몸과의 연관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요? 네,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약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부작용이라 하기보다는 불편한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약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불편한 점, 혈압약을 먹었더니 좀 어지럽다. 혈압약을 먹었더니 오히려 몸이 부는 것 같다. 뭐 이런 그 불편한 분들 호소하시는데 이럴 때 보면은 약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약을 좀 바꾸거나. 그러니까요. 예. 약의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요. 아, 종류가 많구나. 예. 이건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베타 차단제, 예. 칼슘 차단제, 뭐 엔조텐신 차단제, 뭐 이뇨제 등등 이게 혈압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렇게 부작용 없는 약으로 바꿔서 이렇게 치료하게 되고요. 약을 병합할 때도 서로 기전이 다른 약들을 섞어서 치료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까 저 주제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여쭤보면 고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끊을 수 없다라는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몇십 년 전부터 맞아요. 강하게 네. 인식이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거를 굳이 끊어야 하는지 시작을 했는데 혈압 조절을 위해서 계속 먹어도 뭐 몸에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계속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혈압이 있는데 약을 먹다 보면 혈압이 정상처럼 조절이 잘 되잖아요. 네. 근데 약을 또 하루 이틀 끊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혈압을 재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좋게. 그러면 내가 불필요한 혈압약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혈압약들은요. 작용 시간 24시간 이상 가는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혈압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가 혈압약을 끊을 정도로 내 혈압이 괜찮은 것 같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약의 효과가 그 다음날도 이렇게 좀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혈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원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원인이 있는 혈압을 우리가 2차성 고혈압이라고 그러고 대부분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죠. 나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작은 한 알로 시작을 하는데요. 2가지, 3가지 성분이 계속 섞이게 됩니다. 혈압약은 올라가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혈압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모든 병들이 유병기간이라고 그러죠. 유병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혈압이 10년이 되었는데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나는 정상인하고 똑같다? 그건 아닙니다. 혈관 내부 내 쪽에서는 동맥 경화반이 계속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잘 조절해야만이 되지요. 그래서 혈압약을 끊으려고들 하는데요. 끊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양량을 줄이거나 생활요법을 철저하게 잘하면 정말 끊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젊은 사람들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뭔가 슬프기도 우리는 하고요. 이미 해당 사항이 아닌 걸로. 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혈압약 드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아침에 복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네. 꼭 아침에 먹어야 할까요? 네, 혈압의 그 추이를 보면은 되게 아침에 제일 높습니다. 한참 자고 있다가 이제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이 확 시작하겠죠. 그때 이제 혈압이 올라가게 돼서 오후 시간이 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밤에 잠잘 때는 낮 시간에 약 10 내지 20% 정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 시간에 먹는 것이 아무래도 위험한 낮 시간대를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먹습니다. 그럼 빈속에 먹어도 공복에 먹어도 일어나자마자 괜찮아요? 먹어도 되는 건지. 예. 먹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위장장애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이를테면 평생 먹을 수밖에 없는 약을 괜히 빈속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침을 안 먹는 분이 몰라도 식사 후에 그냥 바로 드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복용할 때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약국에서.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은 약들은 식사와 함께 먹거나 식사 후에 바로 먹도록 하시는 것이 위에 가장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후에 그냥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께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오다가 여쭤봤더니 그거 오메가3랑 먹으면 굉장히 더 좋다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부는 맞는 말씀입니다. 네. 되게 혈압약이 굉장히 좋아져서 옛날에는 어떻게 혈압약을 써도 뇌졸중이 오고 심근경색이 오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좋게 해볼까, 심내 혈관 질환을 낮출 수 있을까를 하다 보니까 오메가3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스피린도 우리가 넣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은 혈압 있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을 위해서 혈압만 있을 때 아스피린을 이제 다 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뇨 있는 분들도 다 아스피린이 들어갔는데 저는 다 빼고 있습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떨어뜨린 약이 스타틴이라고 하는데요. 스타틴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져 버려가지고 스타틴이 들어간 연구를 해보면요. 아스피린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효과가 나오지 않고 아스피린의 부작용만 나옵니다. 위가 쓰리달지 위출혈이랄지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뇌출혈도 올 수 있거든요. 예방하기 위해서 먹은 약이. 그래서 지금은 아스피린은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1차 예방입니다. 단순히 혈압이 있을 텐데요. 이미 혈압으로 인해서 관상동맥 질환이 생겼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있다. 또는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씁니다. 이건 2차성 예방 목적이라 그래요. 2차 예방 목적으로는 아스피린을 쓰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 드시면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좋다는 그런 어떤 얘기 때문에 굳이 어떤 다른 질환이 없는데 아스피린을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러지는 마시고 본인이 어떤 질환이 있는지 철저하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아까 오메가3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오메가3가 효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약이나 당뇨병 이런 약제들 자체가 좋아져 버려가지고요. 추가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했었는데요. 지금은 오메가3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이제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는요, 오메가3를 많이 씁니다. 하루에 2g을 쓰고요, 중성 지방이 높을 때 한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 목적으로 집에서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가 EPA하고 DHA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EPA는 혈관에 좋지만 DHA는 또 뇌에 좋습니다. 머리에 좋죠. 그렇기 때문에 드시면 혹시 혈관에 조금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드시는 건 괜찮하고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압력이 요즘 워낙 좋아져 가지고 다 이제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진단을 잘 받고 처방해 주시는 약만 제대로 먹어도 우리가 다른 혈관 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기까지 고혈압 약 얘기로만 지금 1시간이 지나갈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 주제 띄워주시죠. 자, 저혈압은 고혈압의 반대 증상이다. 이거 맞는 얘기. 이거 맞는 얘기 아닌가요? 같은데 원장님 짚어주시죠. 네. 반대말은 맞습니다. 반대말은 맞는데 반대 증상이 맞는지. 실제 임상적으로 저혈압은 그냥 없다 보시면 됩니다. 저혈압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낮은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정상 혈압이 아니고 정말 장수 혈압입니다. 정말 좋은 혈압을 우리가 잘 모르고. 일단 혈압이 낮은 게 중요하군요.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이 없어야지요.
그래야지 혈관이 늙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되게 어떤 사람은 혈압을 재면 90에 60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정말 80에 60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저혈압이라고 다른 곳에 진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와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어라 했다고. 예, 정말 잘못된 처방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을 만들어 계시다니. 예, 너무 낮으니까 높이자 그런 네. 뜻인데요. 예, 정말 좋은 처방이 아니죠. 예, 증상이 없는 낮은 혈압은 장수혈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저혈압들은 정말 체질적인가요? 월 타고나야 되는 건가요? 그런다고 봐야죠. 좋은 혈압은 타고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근육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혈압이 낮습니다. 근육이 너무 없으면 심장에서 힘차게 피를 짤 필요가 없잖아요. 먼 곳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날씬한 사람들, 살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혈압이 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겠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혈압은 정말 다 괜찮으냐가 아니고요. 예. 기립성 저혈압은 있어요. 갑자기 누워 있다가 서거나 앉았다 갑자기 뿔떡 일어날 때, 네. 벌떡 일어날 때 어지럽잖아요. 힘 돌고. 이건 네.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이것은 일어날 때. 예. 혈압약을 먹는 사람일수록 조금 더 잘 생깁니다. 물론 정상인에서도 생기고요.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항상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뇌로 가는 혈류량을 급격하게 잘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더 많이 생기고 정말 문제는 사람이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저혈압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과다 치료를 해서 사망했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때는 저혈압이 오니까 사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한쪽이 이제 죽어서 기능을 못하면 짜지를 못하잖아요.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또 폐혈증 아시죠? 네. 피가 썩는 병. 이때는 균에서 독소가 나와가지고 혈관을 늘려버립니다. 혈압이 떨어지죠. 그만 말씀드린 그런 병들은 모두 다 굉장히 치명적인 병들입니다. 그런 병들이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저혈압 걸면은 좋은 장수혈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혈압이 좀 낮은데요. 예. 가끔은 이렇게 어지럽고 힘이 없다고 그러는 그것도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혈압약을 먹는 분이 아닌데요. 예. 그 다른 원인이 있는가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른 원인이 있는 거 봐야 되고요. 일상생활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저혈압이라는 것은 그냥 좀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일상적으로. 다른 원인이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낮은 혈압을 유발하는 뭐 이런 약물도 있을까요? 있긴 합니다. 아. 그것이 뭐냐면 그 남자들은 그 전립선 비대증 약이 알파 차단제라는 약을 쓰는데 이게 혈압약으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모르고 전립선 비대증 약을 쓰고 이쪽에서는 혈압약을 쓰고 이러면 혈압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잖아요. 그리고 남자들 성기능 장애 때 쓰는 비아그라 이런 것들도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부으니까 이뇨제를 자주 먹는 여자분들 네. 이럴 때도 저혈압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다른 약들은 별로 제가 아는 바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기립성 저혈압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평상시에 이제 빈혈로 인해서 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이 낮은 혈압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거 좀 구분이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낮은 혈압, 저혈압은 정말 중요한 진단명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립성 저혈압하고 아주 치명적인 질환일 때 저혈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빈혈은 대강 임상에서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까보면 알 수 있고요. 손톱 색을 봐도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요즘처럼 잘 발달된 시대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피검색은 바로 알아요. 빈혈이나 그리고 혈압도 바로 재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검사해보면 이것이 빈혈에 의한 것인지 또는 혈압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구별이 되고요. 혈압약을 쓰시는 분 중에서 정말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러운 분들 계십니다. 그럴 때 혈압약을 빨리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고혈압과 관련한 세 번째 질문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제 띄워주시죠. 젤 때마다 달라지는 혈압 정상이다. 예, 이거는 저기 또 초반에 젤마다 말씀을 달라진다고 해주셨어요. 하셨잖아요. 잠깐 말씀하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혈압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혈압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네. 운동할 때는 굉장히 혈압이 올라갑니다. 운동 후에 우리가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라 그러잖아요. 그때 재보면 운동 후에 혈압이 참 좋아지는 걸 보게 되실 것입니다. 네. 운동할 때는 굉장히 교감신경이 많이 나와서 혈압을 올리는데요. 이 교감신경을 다 방출해버렸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부교감신경이 좀 우세해지면서 혈압이 안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잴 때마다 혈압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이렇게 수축하고 확장하는 것을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0만 번 박동을 한다 했죠. 10만 번 똑같이 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잴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혈압을 진단할 때도 그리고 혈압이 잘 조절이 되는지를 볼 때도 여러 차례 재봐야 되기 때문에 가정 혈압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잴 때마다 달라지는 게 이제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 강의하실 때 어떻게 재는 게 좋은 방법인지 좋은 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제가 좀 시연을 해보면 이거를 등받이가 있는 이런 의자에 앉으란 등을 기대란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안 되고 가능한 편한 자세를 만들기 편안한 위해서 자세로 하고. 예. 누워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의자에 앉아서 앉아서 살짝 기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책상 같은 선반이 있으면 얹어가지고 이 팔의 높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예. 이렇게 쳐줘도 되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 가슴 높이까지 이 팔을 올려야 되는지 이 커플을 여기다 이제 하니까 예. 하여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원칙대로 일단 하는 것이 좋겠죠. 원칙이 어떤 원칙이 이를테면 테이블에 손을 놓는 겁니다. 테이블에 손 놓고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내려놔라 테이블을, 느려뜨려라. 손을 이렇게 할 때 자기동으로 긴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이렇게 얹혀놓고 재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도 바닥에 닿아야 되고 발을 꼬아서 이렇게 재면 안 되고요. 집에서 있으면 누워서 잴 수 있잖아요. 네. 병원 혈압기는 절대 누워서 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집에서 한 번씩 누워서 재보고 앉아서 재보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자리 이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재다 보면 거기서 기계가 그러잖아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 말하면은 또 이게 혈압이 좀 올라가죠. 올라가나 보죠. 올라가죠. 예. 지금 혈압기는 진동을 보는 겁니다. 진동. 그러니까 말을 해보면 진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을 잘못 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호사가 되면은 제가 140, 90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걸 적어갖고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면은 혈압이 높네요. 다시 가져와 보라고. 또 재면은 130, 80 나와요. 예. 의사가 잴 때 제일 높습니다. 원래. 예. 저는 의사가 되면 좀 낮아져요. 의사 선생님이 좀 깎아준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도 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지금 혈압에 대한 고민이 없지만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는 그 유전적인 게 있네요. 아까 그 가족력 말씀하셨는데 네. 모든 질환들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 환경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네, 외부 환경적인 그 요인이 있죠. 이제 혈압 같으면은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4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짜게 먹고 운동 안 하고 살이 쪄버린다 그러면은 빨리 생겨버리죠. 예,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 소인은 있지만은 외부 환경적 요인을 내가 잘 관리를 해서 체중을 잘 관리하고 싱겁게 먹고 운동도 하고 하면 이때는 혈압이 생기더라도 나이 들어서 생기겠죠. 늦출 수 있다.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외부 환경적 요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적인 요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까 그 나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 이후에 좀 혈압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네. 있던데 그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물론 나이와 더불어서 올라가는 것이긴 한데요. 특히 여성들은 폐경,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균 50세경입니다. 49.7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폐경 이후에 그 전에는 건강했던 여성들이 생리가 끝나고 나면 아파. 예,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여성 호르몬의 여성을 보호하는 작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가임기 여성이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한가 봅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요.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갑니다. 당뇨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폐경 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그런 병들이 훨씬 적습니다. 네. 근데 폐경 후에는요. 점차 남자를 따라잡아서 나중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폐경 후에 여성들이 그 혈압이 많아지는 원인은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의 그 심혈관 보호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런 작용이. 그리고 대개 폐경 후에 여성들이 한 3kg 정도 체중 증가가 있습니다. 폐경기에 지음한 여성들이. 그리고 똑같이 짜게 먹어도요. 폐경 전에 비해서 폐경 후에는 그 소금에 대한 예민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후 여성들이 갑자기 고혈압도 많이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더 많고 그래서 좀 싸나워지는 건가요? 그건 여성 호르몬이 아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여성 호르몬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좀 싸나워지는 거 그것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네. 남성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네. 그런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아졌기 때문에 남성 같아지는 좀 거죠. 저돌적으로 공격형으로 변하는 되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누가 근데 뒤에서 그걸 겪으셨나 봐요. 아니요, 제가 이제 아침 운동 가면은 특히 네. 여성분들이 상당히 세더라고 입심이. 네. 그 고혈압 중에서 노년층은 그러면은 혈압의 치료 목적을 조금 더 이제 단계별로 좀 높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 노년층이라는 연령층은 보통 요즘은 또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노인층에서 이 혈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를 그 혈압 그 진료 지침에 보면은 예전에 그 65세라고 돼 있었어요. 네. 65세 이상은 수축기 혈압이 150, 160까지도 괜찮다가 옛날 지침입니다. 옛날에는 옛날 지침이에요. 지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전부 다 140에 90 이하입니다. 가정의 혈압은 전부 다 135에 85입니다. 예, 나이에 관계없이 혈압이라고 진단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치료 목표도 똑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노인이라고 예. 해가지고 혈압을 조금 더 느슨하게 조절한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 똑같이 140에 90 이하로 조절해야 됩니다. 네. 140이 90이 되면은 그 경계니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 걱정을 더 해야 되는 거죠. 뭐 걱정을 안 해야 약을 먹어야 된대잖아요. 약을 먹고 있는데 140이 90이란 말이에요. 예,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게 좋긴 합니다. 예. 우리나라 치료 목표는 140에 90이잖아요. 예, 예. 미국은 130에 80입니다. 좀 더 이상하죠? 낮춰야 되는데. 예. 그리고 안경을 썼는데 시력이 0.5인데 0.7이 되려고 안경을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1.0이나 1.2 정도는 돼야 되겠잖아요. 혈압약을 먹으면 140에 90은 우리가 말하는 이 이하는 돼야 된다 그 뜻이죠. 그 이하는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40에 90이다 하면 조금 더 낮춰도 더 좋죠. 왜냐하면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40에 90을 목표로 하느냐 120에 80을 목표로 하느냐 해갖고 치료해보면 120에 80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오래 못하고 빨리 끝내버립니다. 대신에 120에 80을 목표로 하면 약제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140에 90하고 120에 80은 약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약을 많이 써야 되겠잖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큰 그 의료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놓은 거에 미국이 130에 80이고 우리나라는 140에 90입니다. 혈압 그 조절의 목표도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것도 들어있지만 경제적인 것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약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오늘도 처음 알아보는 사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열린특강 오늘은 이렇게 고혈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고혈압과 관련한 네 번째 질문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혈압 생활 습관으로 관리할 수 있다. 궁금해요. 생활 습관만으로 고혈압이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생활 습관만으로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 혈압하고 고혈압의 그 중간 단계를 고혈압 전 단계라 한다 했었죠. 지금 원장님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 단계처럼 이런 경우는 생활요법을 잘해야 됩니다. 생활요법은 싱겁게 먹고 규칙 운동하고 체중이 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만이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날씬한 사람이 갑자기 비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과체중이라는 단계를 거치죠. 당뇨병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상 혈당이 있고 고혈당이 있고 중간에가 당뇨 전 단계가 있습니다. 고혈압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 단계에 있어서는 생활 습관으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고 고혈압이 있으면 생활 습관하고 약물을 같이 사용하는데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잘하면 철저하게 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짜게 안 먹을 수도 없고 네. 맞아요. 운동을 안 한 사람 운동하기도 어렵고 체중 빼기는 더 어렵고 네.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하고 생활요법을 같이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생활요법을 잘하면 이때는 약을 하나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혈압약의 종류를. 생활요법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고혈압 환자들은 또 새벽엔 운동하면 안 된다. 등산은 피해라. 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맞을까요? 고강도 근력 운동도 피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면은 혈압이 있는 분들은 꼭 그 혈압약을 먹고 조절이 될 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면 원래 혈압이 올라가는데 혈압이 더 올라가 버리겠잖아요. 새벽 같은 경우는 겨울철 특별히 겨울철 새벽은 춥죠. 그러면 우리 몸이 추우면 웅크려들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로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면 혈관 안쪽에 동맥경화증이 생겨 있잖아요. 그럼 그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뇌졸중이 생긴다거나 심근경색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추울 때 운동하는 것은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아침 시간대란 말을 씁니다. 그 시간대에 제일 많이 생기니까요. 심근경색증이. 그런데 꼭 겨울철에만 위험한 건 아니고 여름철에도 위험합니다. 여름철에는 너무 뜨겁잖아요. 피가 농축이 됩니다. 피가 농축이 되면 또 잘 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또 여름에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 다 위험합니다. 야간에 급격한 체온의 변동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고 혈압약을 먹으면 이제 보호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새벽에 제가 보통 6시쯤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근데 6시쯤 나가기 전에 꼭 혈압약을 먹고 나가거든요. 네. 네네. 근데 운동하는데 가서 보면은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아요. 네. 노인분들이 대부분 아마 혈압약들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아침에들 일찍들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약을 먹고 나오면 좀 아무래도 조금 더 안심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요즘에 혈압약들은 위험한 아침 시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용 시간이 긴 약들이 나와 있어요. 24시간이 넘어서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아침에 눈 뜨고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시간대 운동들 나가시잖아요. 위험하게. 네,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위험한 아침 시간대를 막을 수 있도록 반감기, 약물의 반감기가 긴 약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이 뒷목 잡고 이렇게 쓰러지는 게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고혈압과 뭔가 화를 자주 낸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뭐 이렇게 자주 받는 일을 한다거나 맞아요. 이러면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인 성격 맞아요. 있잖아요. 급하거나 네. 네. 우리 담당 PD도 되게 화가 많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혈압이 높은 건지 성격 탓도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우리 임정섭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맞잖아. 성격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성격도 그 혈압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좀 들어있습니다. 있으면 금방 생기겠네. 진짜 금방 사람. 생기겠어요. 지금. 화도 좀 많이 내고 좀 성격 급한 사람들은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 더 높죠. 우리 사람 씨가 좀 있으면 혈압 생기겠네. 큰일 났어. 아이, 진짜. 이게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이런 것은 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볼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피네프린입니다. 들어보셨을까요? 네. 에피네프린 그리고 코티졸입니다. 우리가 코티코 스테로이드라고 그러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몸에서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혈관 수축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급하고 이런 분들이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걸 또 이제 명상법을 오늘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강의 수고해 주신 우리 한정열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앞으로 좀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앞에 모시고 또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원장님 일단 강의 잘 들었고요. 네. 두 분은 좀 궁금하신 거 좀 많이 좀 해결하셨습니까? 예, 저는 네. 오늘 좀 몇 가지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이제 모르고 있었던 그 혈압약을 복용을 하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늘 정보가 아주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아니, 이제 저- 아침에 이제 운동 갈 때 꼭 먹고 나간다든가. 그렇죠. 먹는 게 상관없다. 예,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무지하게 그냥 맘대로 살 수도 있었는데 이 고혈압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진짜 너무 방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 저는 고혈압을 위해서 안 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말씀하신 저렇게, 것처럼 예, 저 덕분에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알았어요. 네.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끝으로 그러면은 꼭 이것만은 지키시라, 뭐 아니면은 아직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데 못하신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1,200만이나 앓고 있는 병 고혈압 이것은 증상이 없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은 꼭그 병원 들릴 때 재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혈압의 그 진단은 가정혈압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혈압의 치료는 약물요법과 생활요법이 있는데 약물요법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생활요법을 본인이 잘해야 됩니다. 싱겁게 먹고 규칙적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체중을 잘 관리해야만이 혈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혈관 편한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한정열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전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리마당 오늘은 이렇게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사실 조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그만큼 또 각별하게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끝에 또 강조를 하셨지만 50대 이상 분들이라면 가정용 혈압계로 좀 네, 수시로 맞습니다. 체크하는 게 가장 큰 예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 기온차가 요즘 많이 있으니까요. 일교차가 심한 이 계절에 더욱더 혈압 관리 잘 하면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